지난번에 이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할 한신대학교 대학원 AI 소프트웨어학과 이현우입니다. 지난번에 하던 부분을 먼저 복습하고 다음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양자 덧셈 회로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구성 요소는 하프헤더입니다. 하프헤더는 두 개의 1비트 입력을 더하여 합과 자리 올림을 계산합니다. 고전 회로에서 하프헤더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작동합니다. 합의 경우는 A와 B를 익스클루시브 우어 연산을 하고, 자리 올림인 캐리에 있어서는 A와 B를 AND 연산으로 합니다. 양자 하프헤더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양자 회로는 비가역적인 AND 게이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가역적인 형태로 변환해야 합니다. 양자 하프헤더의 구조는 합은 CNOT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CNOT 게이트는 익스클루시브 우어 연산과 동일합니다. 자리 올림인 캐리는 토폴리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토폴리는 두 큐비트가 모두 햇 1일 때 세 번째 큐비트를 반전시키므로 AND 연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입력이라면 합은 CNOT A와 B를 통해 얻습니다. 자리 올림은 토폴리 A, B, C에서 C가 보조 큐비트로 사용됩니다. 즉, 양자 하프헤더는 두 개의 입력 큐비트와 하나의 보조 큐비트로 구성되며, 보조 큐비트는 자리 올림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때의 중요한 점은 하프헤더는 자리 올림을 포함한 덧셈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산에서는 자리 올림을 연쇄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프헤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더 발전된 구조인 풀헤더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프헤더는 양자 덧셈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빌딩 블록이면서 CNOT과 토폴리 게이트만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나중에는 수백 개의 큐비트의 대형 덧셈 회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풀헤더는 하프헤더의 확장판으로 자리 올림까지 고려하는 덧셈 회로입니다. 즉, 입력 A와 B 외에 이전 단계에서 전달된 자리 올림인 캐리인은 또 입력으로 받습니다. 고전 회로에서 풀헤더의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 경우는 A 익스클루시브와 B 익스클루시브와 캐리인, 자리 올림 캐리아웃의 경우는 메이저리티 A, B 캐리인. 이 메이저리티 함수는 세 입력 중 둘 이상이 1이면 자리 올림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자 회로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지만 가역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큐비트와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양자 풀헤더의 동작 원리는 두 입력 큐비트 A, B와 이전 자리 올림 캐리인이 존재합니다. CNOT 게이트를 사용하여 A 익스클루시브 B를 계산합니다. 또 다른 CNOT으로 A와 B 익스클루시브와 먼저 계산하고, 다음으로 캐리인과 익스클루시브 우어를 계산하여 최종 합의됩니다. 토폴리 게이트 두 개를 활용하여 A, B와 A 익스클루시브 B, 다음으로 캐리인을 계산하고 이 두 값을 다시 CNOT 또는 토폴리로 결합하여 캐리아웃을 구합니다. 결국 풀헤더는 하프헤더 두 개와 AND 논리를 위한 토폴리 두 개로 구성됩니다. 또한 추가로 상태 복원을 위한 게이트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 구조를 n비트 덧셈으로 확장하면 자리 올림이 오른쪽 비트에서 왼쪽 비트로 연속적으로 전달됩니다. 즉, 리플 캐리 헤더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풀헤더의 양자 덧셈 회로의 핵심적인 구조로서 n비트 덧셈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모든 양자 덧셈은 이 구조를 반복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풀헤더를 여러 개 연결하여 만든 덧셈 회로인 리플 캐리 헤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캐리 헤더는
고전 컴퓨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n비트 덧셈 회로입니다. 리플 캐리 헤더의 작동 원리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가장 오른쪽 비트, 최하위 비트에서 A0 플러스 B0 플러스 캐리인 제로를 더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자리 올림 캐리 아웃 제로를 다음 비트의 캐리인의 1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가장 왼쪽 비트까지 반복합니다. 양자 리플 캐리 헤더 회로도 동일합니다. 각 비트마다 풀 헤더를 하나씩 배치하고 자리 올림 큐비트가 직렬로 연결되어 전달됩니다. 하지만 양자 리플 캐리 헤더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모든 연산은 항상 가역적이어야 하므로 자리 올림 큐비트를 위한 보조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덧셈이 끝난 후 중간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언컴퓨터 단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리플 캐리 헤더는 구조는 단순하지만 큐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로 깊이 증가로 자리 올림이 직렬로 전달되어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회로 깊이가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보조 큐비트 증가인데 자리 올림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큐비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양자 컴퓨팅의 성능 저하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리플 캐리 헤더는 이해하기 쉬운 구조이지만 최적화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리플 캐리 헤더 회로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리플 캐리 헤더 동작 절차로 먼저 초기화를 진행하고 다음으로 입력 큐비트 A0부터 A행계까지, 다음으로 B0부터 B행계까지 자리 올린 큐비트 캐리 제로는 0으로 둡니다. 첫 번째 비트 연산 최하위 비트에서는 풀 헤더를 사용하여 A0 플러스 B0 플러스 C0를 계산합니다. 결과는 썸 제로와 자리 올림 캐리 1로 저장합니다. 자리 올림 전달 및 연속 연산으로 캐리 1을 다음 풀 헤더의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A1과 B1과 캐리 1을 더하여 계산하고 썸의 1과 자리 올림 캐리 2로 연결합니다. 이 과정을 n 비트까지 반복합니다. 최상위 비트 연산으로 마지막 자리 올림 캐리에는 최종 캐리 아웃으로 저장하여 언컴퓨터 단계에서는 덧셈 결과인 썸은 유지하고 자리 올림 큐비트와 중간 계산 상태를 초기화하여 보조 큐비트를 회수합니다. 리플 캐리 헤더는 직렬로 자리 올림을 전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회로 깊이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플 캐리 회로는 직관적이고 설계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회로 깊이가 증가하고 자리 올림이 직렬로 전달되기 때문에 n비트 리플 캐리 헤더의 회로 깊이는 n에 비례하게 됩니다. 회로 깊이가 깊으면 큐비트가 디코히런스에 빠지기 쉬워지고 에러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조 큐비트 수 증가인데 이 경우에는 자리 올림을 저장하고 전달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킬라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보조 큐비트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소모하며 큐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원컴퓨터 과정의 비용은 중간 상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원컴퓨터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보조 큐비트에 쓰레기 데이터가 남아 후속 연산에 오류를 유발합니다. 다음으로는 병렬화 불가능인데 자리 올림이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비트 간 연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렬화가 어렵고
따라서 연산 속도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성능 저하로 끝나지 않는데 실제 양자 하드웨어에서는 물리적 오류, 디코히런스, 제한된 큐비트 수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플 캐리 에더 회로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플 캐리 에더 회로는 양자 덧셈 회로의 기본적인 이해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더 효율적인 최적화 회로가 필요합니다. 리플 캐리 에더 덧셈 회로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뮬레이션 예시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2비트 숫자 A는 01, B는 12를 더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진수 01 더하기 11은 100, 즉 4입니다. 회로 구성으로는 입력 큐비트 A0는 1, A1은 0, 입력 큐비트 B0는 1, B1은 1. 다음으로 초기 자리 올림 캐리 제로는 0. 다음으로 회로 동작 순서입니다. 첫 번째 풀 에더는 A0 더하기 B0 더하기 C0는 썸 제로의 0과 캐리 1은 1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풀 에더 A1 더하기 B1 더하기 캐리 1은 썸 1은 0, 캐리 2는 1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최종 캐리아웃인 캐리 2는 1이고 결과로 썸 1, 썸 0은 00, 캐리아웃인 캐리 2는 1입니다. 출력은 캐리 2와 썸 1, 썸 0으로 구성되며 이는 1, 0, 0, 10진수로 4가 맞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리플 캐리 에더 회로가 정확하게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회로 깊이가 2단계이며 자리 올림이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이 간단한 예제에서도 리플 캐리 에더의 직렬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실제 회로 설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동시에 회로 최적화가 왜 필요한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양자 덧셈 회로에서 비트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확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캐리 에더 회로는 설계상 매우 직관적으로 확장됩니다. 풀 에더를 비트 수만큼 직렬로 늘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확장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선형 확장인데 n비트 리플 캐리 에더는 회로 깊이는 n에 비례합니다. 보조 큐비트 수도 n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이런 선형 확장은 고전 컴퓨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큐비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양자 회로 확장의 난제입니다. 디코히런스 시간은 회로가 깊어질수록 큐비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간 내에 계산을 맞춰야 합니다. 게이트 에러 누적은 게이트 수가 많아질수록 오류 확률도 함께 증가합니다. 하드웨어 자원 부족은 현재 상용 양자 컴퓨터는 수백 큐비트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결국 리플 캐리 에더 구조만으로는 대규모 덧셈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구조인 병렬 덧셈 회로, 캐리 루커헤드 CLA 혹은 최신 연구인 QFT 기반 덧셈 회로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양자 덧셈 회로의 확장성은 단순히 더 많은 큐비트를 넣는 것이 아니라 회로 깊이를 줄이고 보조 큐비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양자 덧셈 회로에 대하여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덧셈 회로는 양자 컴퓨팅에서 곱셈, 모듈러 연산, 지수 연산과 같은 복잡한 연산의 기본이 됩니다.
하프헤더는 기본적인 합과 자리 올림을 계산하며 C낫과 토폴리로 구성됩니다. 풀헤더는 하프헤더의 확장으로 이전 자리 올림까지 포함합니다. 리플 캐리 헤더의 구조는 풀헤더를 직렬로 연결해 N비트 닷셈을 구현합니다. 리플 캐리 헤더는 설계가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회로 깊이 증가, 보조 큐비트 증가, 직렬성 문제로 인해 확장성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더 효율적인 덧셈 회로가 필요합니다. 리플 캐리 헤더 회로의 가장 큰 단점은 자리 올림이 직렬로 전달되면서 회로 깊이가 비트수 n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최적화 방식이 바로 캐리 루카헤드 CLA입니다. CLA는 자리 올림을 직렬로 전달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미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자리 올림이 발생할지 여부를 앞단에서 예측하여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주요 개념으로는 CLA는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generate G인데 이는 특정 비트상이 자리 올림을 강제로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propagate인 P는 이전 자리 올림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CLA는 EG와 P 값을 통하여 전체 자리 올림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C1, C2, C3 등등등을 직렬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병렬로 도출합니다. 양자 CLA는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고전 CLA는 AND와 exclusive OR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양자 CLA는 가역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AND는 토폴리로, exclusive OR는 C낫으로 구형됩니다. 그리고 병렬적으로 자리 올림을 계산할 수 있도록 여러 토폴리 게이트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장점으로는 회로의 깊이가 5의 로그 n으로 감소합니다. 단점으로는 토폴리 게이트와 보조 큐비트가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자리 올림 계산용 큐비트 수가 많아져 하드웨어 부담이 큽니다. CLA는 회로 깊이와 연산 속도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최적화 방법이지만 큐비트 수가 늘어나는 대가를 치릅니다. 결론적으로 CLA는 시간을 절약하는 대신 공간, 큐비트 자원을 소모하는 최적화 방식입니다. 현재 하드웨어 상황에서는 소규모 회로에서는 유용하고 대규모에서는 보조 큐비트 문제가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 덧셈 회로 최적화 중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방식은 바로 QFT 기반 덧셈 회로입니다. QFT는 양자 컴퓨팅에서 풀이의 변환을 양자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주기성 탐색, 소인수 분해 등 여러 알고리즘의 핵심 도구입니다. 놀랍게도 QFT는 덧셈 회로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QFT 덧셈의 원리로는 먼저 입력 상태를 QFT 회로를 통해 퓨리에 변환합니다. 퓨리의 공간에서는 덧셈이 단순한 위상 회전으로 표현됩니다. 위상 회전을 통해 두 숫자를 더합니다. 다시 역 QFT를 적용해 원래 상태로 복원합니다. 장점으로는 자리 올림 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회로의 깊이가 매우 얕고 매우 정교한 위상 지화문으로 덧셈을 수행합니다. 단점으로는 위상 회전 게이트가 매우 높은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현재 노이즈 많은 NISQ 장비에서는 위상 에러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정수 덧셈보다는 실수 또는 주기성 처리에 더 적합합니다. QFT 기반 덧셈 회로는 미래의 완전한 양자 하드웨어에서는 매우 강력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높은 위상 정밀도가 요구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QFT 덧셈 회로는 자리 올림 문제를 본질적으로 제거하며 회로 깊이 측면에서 최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양자 덧셈 회로 최적화의 한 축은 큐비트 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양자 하드웨어가 큐비트 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최적화 대상입니다. 공간 최적화의 주요 기법으로 보조 큐비트 재사용, 언컴퓨트를 통해 중간 상태를 복원하고 해당 큐비트를 다른 연산에 재사용합니다. 중간 계산 상태의 제거로 자리 올림을 임시 저장하지 않고 바로 후속 연산에 연결하여 큐비트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스 덧셈으로 덧셈 결과를 기존 입력 큐비트 중 하나에 덮어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플러스 B 계산 시 결과를 A에 저장하고 B는 그대로 두거나 초기화합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큐비트 수를 줄이면 회로 깊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로 깊이를 줄이면 큐비트 수가 증가합니다. 결국 공간 최적화는 현재 하드웨어 상황에 가장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큐비트 수가 적고 디코헤런스 문제가 심각한 현 단계에서는 보조 큐비트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덧셈 회로의 시간 최적화, 즉 회로 깊이 감소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최적화의 주요 방법으로는 병렬화가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연산은 직렬이 아닌 병렬로 실행하여 특히 자리 올림 계산 중 독립적인 부분은 동시에 처리합니다. CLA 활용으로는 직렬적인 자리 올림을 병렬 계산으로 변환합니다. 다음으로 게이트 레벨 최적화는 다중 토폴리 게이트를 더 작은 CNOT, T-게이트 조합으로 변경해 회로 깊이를 감소시킵니다. QFT 기반 덧셈은 QFT를 이용하여 자리 올림 과정 자체가 필요 없게 되므로 회로 깊이가 대폭 감소합니다. 시간 최적화의 트레이드오프는 회로 깊이가 짧아지면 대신 더 많은 보조 큐비트가 필요하거나 더 정밀한 위상 제어가 요구됩니다. 또한 일부 게이트는 오류율이 높은데 병렬화가 오히려 오류 누적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론 시간 최적화는 디코이런스 오류와 실행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전도 큐비트처럼 디코이런스 시간이 짧은 플랫폼에서는 시간 최적화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게이트 최적화는 덧셈 회로 성능 개선의 핵심입니다. 게이트 수가 많아질수록 각 게이트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누적되고 전체 회로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이트 최적화 방법으로 복합 게이트 분해가 있습니다. 이는 토폴리 게이트는 오류율이 높은 게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를 더 작은 CNOT, T, S, H 게이트로 분해해 오류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게이트 결합 및 소거입니다. 연속된 같은 게이트는 결합하거나 서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NOT에서 CNOT은 신호 없음으로 소거됩니다. 중첩 회로 최적화는
동일한 연산이 반복되는 회로에서는 패턴을 찾아 단일 회로로 통합합니다. 에러 억제형 게이트 설계로 최근 연구는 에러가 덜 발생하는 방향으로 회전 게이트를 재설계하거나 특정 게이트 배치를 통해 오류 확률을 최소화합니다. 최적화 도구로는 현재 IBM qiskit, 구글 서큐와 같은 프레임워크들은 자동 게이트 최적화 도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회로일수록 수동 최적화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게이트 최적화는 전체 회로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강력한 전략입니다. 여기서의 리플 캐리 헤더는 큐비트 절약형이고 속도는 느리며 구조는 단순하고 큐비트는 적습니다. 회로 깊이는 커서 실행 시간이 느립니다. CLA의 경우는 속도 최적화형이고 병렬 처리 덕분에 빠르며 보조 큐비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QFT 기반은 초고속의 정밀도에 의존이고 자리 올림은 없고 회로 깊이가 거의 없습니다. 위상 오류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비교는 최적화가 단순히 하나의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회로 깊이, 큐비트 수, 오류 허용도에 따라 최적화 전략은 달라집니다.
부채널 분석은 암호 시스템이나 연산 장치가 의도하지 않은 정보 누설을 통해 공격자가 비밀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즉, 알고리즘 자체의 수학적 취약점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구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에 내장된 암호화 칩은 내부적으로 AS나 RSA 같은 암호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연산 과정에서 칩은 전력을 소비하고 전자파를 방출하며 처리 속도가 약간씩 변합니다. 바로 이런 물리적 특성의 변화가 부채널입니다. 공격자는 여기에 센서를 붙이거나 전류 변화를 감지해 비밀키를 역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부채널의 종류로는 첫 번째로 전력 소비가 있습니다. 칩이 연산할 때의 순간적인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합니다. 대표적인 공격 기법으로는 SPA와 DPA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파 방출인데, 이는 칩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자파 신호를 측정하여 정보를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타이밍 정보인데, 이는 연산 속도 차이를 측정하여 키를 유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산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에 특정 비트가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캐시 접근 패턴은 메모리 캐시 히트와 미스를 분석하여 암호화 키를 유출합니다. 다음으로 음향, 진동, 온도인데, 극단적으로는 키보드 소리, 기계 진동, 온도 변화도 부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로 부채널 분석은 수학적 취약점이 없는 완벽한 암호 알고리즘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안전해도 물리적으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채널 분석은 현대 암호화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보안, IoT, 심지어 양자 컴퓨팅 보안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부채널 분석은 사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당시까지는 대부분의 암호 연구가 알고리즘의 수학적 안정성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996년 폴 코어는 타이밍 공격을 최초로 발표합니다. 그는 단순히 암호화 연산의 처리 시간만으로도 RSA 키를 유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전 세계 암호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1999년 코어는 차동 전력 분석인 DPA를 발표합니다. 이 방법은 칩이 동작하는 동안 소비하는 미세한 전류 변화를 분석하여 비밀키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부채널 공격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EM 공격으로 칩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분석해 키를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 캐시 공격은 메모리 접근 패턴을 통하여 암호화 연산을 추적합니다. 음향 공격은 기계 작동 소리만으로 키를 추출합니다. 최근에는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이 접목된 딥러닝 기반 부채널 분석인 DL, SCA가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적은 데이터로 더 강력한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IoT 디바이스, 클라우드 환경까지 부채널 공격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서버의 메모리 접근 패턴까지 공격 대상이 됩니다. 결국 부채널 분석은 단순히 연구실의 개념을 넘어서 실제 현실에서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보안 위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채널 공격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자리 잡은 공격 방법은 바로 전력 분석 공격입니다. 공격 원리로는 칩은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특정 패턴으로 전력을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 NAND 게이트가 0에서 1로 바뀌는 경우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전력 소비가 다릅니다. 공격자는 이 미세한 전력 소비 차이를 수천 번, 수만 번 측정합니다. 공격 종류로 첫 번째 SPA는 단일 전력 소비 트레이스를 보고 연산 패턴을 분석합니다. 비교적 단순한 알고리즘에서 키가 바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카드에 핀 인증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DPA는 수천 개 이상의 전력 소비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특정 키 가설에 따라 예상 전력 소비 패턴을 계산하고 실제 측정값과 비교합니다. 키의 각 비트를 점진적으로 유추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로 2000년대 초반 상용 스마트 카드가 DPA에 의해 대부분 뚫렸습니다. IoT 기기, 암호화 USB, 하드웨어 보안 모듈 등이 전력 분석으로 공격당하였습니다. 특징으로는 매우 강력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만으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암호 알고리즘이 완벽해도 하드웨어가 전력을 소비하는 방식이 유출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력 분석 공격은 부채널 분석의 가장 대표적이고 실용적인 공격 기법입니다. 타이밍 공격은 부채널 분석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 강력한 공격 방식 중 하나입니다. 공격 원리는 모든 연산은 실행 시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문에 따라 특정 연산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공격자는 이런 시간을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여 입력값이나 키값을 유추합니다. 실제 사례로 RSA 타이밍 공격은 모듈러 거듭 제곱 연산에서 1비트 차이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여 키 유출이 되었습니다. SSL과 TLS의 경우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시간 차이를 이용한 공격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징으로 전력 분석보다 훨씬 단순하며 별도의 물리적 센서 없이 네트워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웹서버, 가상화 환경에서 큰 위협이며 방어가 어려운 이유로 하드웨어 수준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레벨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격자는 단순히 패킷 왕복 시간만 측정해도 키를 유추할 수 있고, 타이밍 공격은 물리적 접근이 필요 없는 원격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캐시 공격은 현대 CPU의 메모리 계층 구조를 이용하여 정보를 탈취하는 매우 정교한 부채널 공격입니다. 공격 원리로 CPU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캐시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특정 데이터가 캐시에 있으면 접근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없으면 느립니다. 공격자는 이 시간 차이를 측정해 피해자가 어떤 데이터를 접근했는지 유추합니다. 공격 기법으로 첫 번째, 플러시 플러스 리로드 방법이 있습니다. 공격자가 메모리에서 특정 데이터를 강제로 제거, 피해자가 접근하면 데이터가 다시 로드됩니다. 로드 시간 측정으로 접근 여부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로 프라임 플러스 프로브 방식입니다. 캐시 라인에 데이터를 채운 뒤 피해자가 캐시를 쓰고 난 뒤 프로브하여 시간을 측정합니다. 피해자의 메모리 접근 패턴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빅트 플러스 타임 방식입니다. 캐시에서 데이터를 제거한 뒤 피해자의 접근 여부에 따른 시간 변화를 측정합니다. 실제 위협으로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여러 가상 머신이 동작 중일 때 한 버추얼 머신이 다른 버추얼 머신의 캐시 접근 패턴을 감시가 가능합니다. 스펙트리 멜트다운 같은 하드웨어 취약점도 근본적으로는 캐시 부채널 공격입니다. 캐시 공격은 소프트웨어 수준에서도 발생 가능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환경에서 매우 현실적인 위협입니다.